지금부터 지정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대로 먼저 연구 데이터 활용 현황 및 촉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자이신 김용희 센터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데이터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연구 데이터의 수직 개방이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언급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법 제정 같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데이터원 같은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는 있지만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 재현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 데이터의 단순 축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연구 데이터를 공개 개방은 좋지만 일종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걸로 인해서 보안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그런 우려가 섞인 목소리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의견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작년부터 준비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작년 9월에 입법 예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공청회를 통해서 현재는 이제 출연연 과학기술 분야의 출연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선도기관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 연구데이터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이제 발의를 추진을 할 거고요. 부처 입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올해 초에는 각 부처별로 가진 데이터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데이터법이라든지 데이터 산업법,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아까 말씀해 주신 보호나 보안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넘어야 될 이제 허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연구데이터법에 입법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기존의 연구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은 연구 책임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데이터, 연구를 참여한 연구진의 의견에 따라서 이게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연구 책임자가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연구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연구자 중심에서 지금 현재는 연구기관으로 변경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 내부 지침을 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에 따른 활용 방안들을 좀 보면은 연구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구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증명이 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연구자가 활용할 때 이 데이터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기반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데이터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했을 때 그거는 2차로 나온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품질에 대한 굉장히 중요성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데 연구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을 보면 뭐 소재나 바이오 분야로 한정하더라도 그 연구를 진행한 최측근 연구자
만 그 연구 데이터의 검증이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이제 연구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은 현재는 뭐 기술적으로 해결해 보는 노력들이 있긴 하지만 동료 연구자들이 이제 같이 심사를 해서 그 품질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아니면 전문가를 섭외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1차적인 것들이고요. AI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들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동일한 결과나 아니면은 여러 모델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면은 저희는 1차적으로 품질이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하는 것들을 플랫폼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데이터법 안에도 이런 품질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연구 성과, 즉 논문이나 보고서 특허가 나온 성과에 한해서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단은 외부의 논문이나 특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에 한해서 연구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점차 나아가서 실험 데이터나 실패 데이터, 연구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들로 좀 확장해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이나 보호, 연구 데이터의 보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들도 보면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데이터에 대한 보호들은 제어권이나 통제권을 주는 방법들도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뭐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연구 데이터에 대한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연구자한테 허가를 받은 연구자에 한해서 이 데이터를 2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보안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연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놨을 때 이제 해외에 유출이 되거나 이런 좀 안 좋은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인가된 사용자나 아니면은 해외 사용자에 대한 제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연히 시스템적인 보안 정책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해외나 국내의 사용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조금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의견? 네. 네. 네, 저희 연구 성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연구 데이터도 같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다면 사실은 수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럼 과연 연구자들에게 어떤 동인이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또 마땅한 동인을 찾기도 쉽지 않고, 또 이걸 강제하자니 강제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연구 데이터의 어떤 수집 측면에서 그 연구자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묘안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수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연구자한테 돌아가는 이점보다는 단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권석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2차 성과가 나왔을 때 이게 데이터에 대한 품질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제공한 연구자가 선의해서 제공을 해줬지만 본인의 평판이 한순간에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 자체가 한 번 공유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변경을 요청을 하거나 데이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추가 데이터에 대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 데이터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공수보다 공수 및 관리에 대한 공수보다 타 연구자가 발생시키는 이점에 대해서 더 적기 때문에,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현재까지도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2018년, 19년에 설문조사한 거 이후에 2022년 1년, 2년에 했는데 연구자들 분들의 인식 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파악할 때로는 뭐 오픈 사이언스나 이런 공개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기반의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는 부분들,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시키는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또한 데이터 저널이나 이런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들도 지금 하나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공개를 했을 때 이것도 논문으로 인정받고 사이테이션이 높아가는, 명성이 쌓아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만한데, 현재는 그 연구자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해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권석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논문처럼 이렇게 정확한 지표에 활용 지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연구자 개인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현재는 기관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법이 변화해 나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과기부 표창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현재는 연구 데이터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향후 진행하고 추후에 이제 연구자로 확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센터장님. 네. 네, 그 아까 첫 번째 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동일한 뭐 연구 결과를 내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 경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제가 연구 데이터를 공유함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성과의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파급 효과를 높인다면 베스트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인용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보면 활발한 공유나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인센티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조금 잠깐 언급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뭐 데이터 엠바고라든지 뭐 이런 연구자의 자발적 연구 데이터 공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그 연구 데이터를 누구한테 공유해 줌으로써 인해서 금전적 대가 같은 게 필요한 건지, 그런 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데이터 엠바고 룰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공유한 과학자들에게 어떤 적절한 레코그니션을 제도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논문을 편찬한 것처럼 이렇게 기관에서 그걸 성과로 인정을 해준다라든지, 그 부분을 어떤 학술적인 기여로 인정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까지는 저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공유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지 정도로 넘어갔던 거에서 이제는 기관에서 혹은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이걸 완전히 제도화시켜서 이런 사람이 이런 데이터 아카이브에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올리면 이거는 성과로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룰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도 한 다리 건너서 알게 된 아이디어인데요. 저희 쪽 혁신이라든지 아니면 과학기술 정책 쪽으로 하시는 연구자들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자신의 데이터를, 오리지널한 데이터를 굉장히 액티브하게 공유하고 계시는 그런 학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데이터를 공유를 하실 때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오는 논문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의 기여로 인해서 저희 같은 과학자들도 같이 이제 좀 과학에 기여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너무 즐겁고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서스테이너블 해지려면
내가 속한 이 대학에서, 내가 속한 이 기관에서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성과를 인정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데이터만 공유를 해서는 이건 마치 논문 성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그 과학계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레코그니션 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좀 측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문 성과처럼, 연구 성과처럼 인정을 해주는 그런 좀 포멀한 제도를 도입해보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또 인센티브 이슈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센티브 이슈가 특히 더 좀 센시티브하게 작용할 과학자들이 누군가를 좀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 결과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이제 과학자 혹은 연구자로서 이제 커리어를 갓 시작한 이제 좀 영스칼라들한테 굉장히 이런 문제가 센시티브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내야 될 논문들이 자신들의 커리어의 어떤 그 안전성을 보장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영스칼라들이 그런 데이터를 공유를 함으로써 그들이 좀 더 레코그니션을 많이 얻고 또 그들의 성과로 이렇게 좀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런 좀 이제 갓 커리어 연구자로서 갓 커리어를 시작한 연구자들이 더 많은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련해서 아까 임영준 센터장님께서 연구 데이터법 이제 잠깐 말씀 주셨는데, 과제 수행에서 그런 그 연구 데이터 공개에 대한 그 인센티브 내지는 이제 뭔가 이 인센티브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법에 뭐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네, 그 법에 명시된 부분들은 인센티브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유상 거래도 가능한 형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것도 이제 지식재산권과 유사하게 이걸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확장하는 게 1차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 법 안에는 없지만 아까 NIH나 NSF 사례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연구 데이터를 처음에 과제를 시작할 때 보통 데이터 관리 계획인 DMP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연구 사업이 종료가 된 경우에 이제 연구 데이터를 기탁한 또는 연구 데이터로 활용한 결과들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제출하게 된 경우에 한해서는 다음 사업들에 대한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는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연구 데이터 법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들도 좀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 단계에서 평가 가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네. 제가 2018년에 그 법안, 이 연구 데이터 공유 계획 만들 때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제 연구자들이 공유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넓어져서 좀 그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연구 데이터를 쉽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마 이 데이터 원이나 이런 데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영역별로 어떤 표준도 만들어줘야 되고, GitHub의 데이터가 소프트웨어가 쉽게 공개되는 이유는 굉장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표준이 다 돼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키스티에서 그동안 제가 그 플랫폼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것도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자들이 쉽게 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기관별로 좀 연구 데이터를 1차적으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상이 출연연 그 선도기관이라고 해서 4대 과기원 및 출연연 25개, 기초연을 해서 30개 기관인데요. 여기 가장 먼저 요구사항이 뭐냐면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고 등록하는 인력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연구자들한테 연구 데이터 등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작업들입니다. 연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를 단순히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연구 데이터에 대한 설명 자료인 메타데이터도 함께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 활용성을 강조하다 보니 제공자들의 편의성을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하려는 작업들이 있고요. 개선 작업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연구 성과가 나온 논문 특허를 같이 등록하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해줘서 연구 데이터만 등록하면 이제 저희가 작성자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이렇게 연구자가 최종 확인만 해서 확인만 하는 과정들로 조금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자가 등록하는 조금 수고를 줄이는 노력들도 하고 있고, 반면에 활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연구 성과와 함께 같이 있기 때문에 연구 데이터를 단순히 파일이나 이런 걸로 올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연구자가 활용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게 내가 연구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구 데이터를 확인할 때 그 내용들을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구 데이터를 사람의 자연어로 입력하면 다시 이제 검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든지, 이런 건 시스템적인 기능들로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공자는 수고를 줄이고 활용자들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확인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권석범 교수님 주제에 대해서 질문 또 없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또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도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예, 저도 그 시스템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보면 그 지금 성과 정보를 담당하는 그 성과 전담 기관도 10개나 있고요. 그 성과 전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제각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이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성과 정보도 정확하게 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 문제점은 조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성과 관리 활용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통합 성과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제 가급적 단순 성과 정보를 통합하는 내용으로만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도 발표하신 내용처럼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제대로 된 플랫폼으로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우려되는 사항은 기존에 앞서서 발표한 내용에 간략하게 좀 언급이 돼 있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성과 플랫폼이나 성과 전담 기관 또는 NTIS나 아이리스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것과의 역할 정립을 어떻게 해 나가실 거면 이제 중복 등의 문제가 또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런 건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지, 그리고 상호 연계나 활용 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언급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사항이 사실은 연구자의 편의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구현하고 있는 아이리스를 통해서 연구자가 접근하고 아이리스에서 API 연계 등을 통해서 전담 기관으로 연결해서 연구자가 과거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쳤던 부분을 하나 더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아까 연구자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등록 기탁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시스템으로 구현이 된다면 인지도를 조금 높여서 어떤 수집에 있어서도 많은 데이터를, 많은 성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통합 성과 활용 플랫폼은 전담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일부 데이터들을 확보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맥락 정보들을 통합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중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전체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는 연구관리 전문 기관, 전담 기관 등과의 어떤 역할적인 측면, 사실은 뭐 검증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활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활용적인 측면의 연구자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과를 담당하는 전담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조금 소통하는 창구 채널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이게 자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상황인데요. 플로어에서 먼저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고, 네, 저희가 사전 질의도 받은 상황이어서 그 질문 과정에서 많은 의문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저희가 사전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지정 토론과 발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중복해서 같은 의견이나 질문을 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한 3개, 4개 정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 데이터 공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혹시 박정일 센터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연구 성과에 대한 실시간 공개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부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연구자가 등록을 하면 전담 기관의 검증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조사 분석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연구 성과물, 특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스템적으로는 상시 등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연구자들이 조사 분석 과정, 그러니까 집중 입력 기간에 입력을 하고 성과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이가 발생을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공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성과의 등록 자체가 연구자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럼 과연 연구자들의 참여를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독려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강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동시에 사실은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의 검증은 또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저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노력, 그다음 협력 체계가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입니다. 오픈 사이언스의 가치와 필요성을 일반 대중에게도 알리고 일반 대중이 연구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권석범 교수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사실 일반 대중에게 과학적 성과물을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일반 대중을 조금 좁게 정의를 해서 대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것도 한번 분석해봐, 아니면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대학원생들이요, 혹은 대학생들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데이터가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이미 사용 가능한데,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가지고 있고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제 이게 구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없어서요 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아니야, 이런 쪽을 한번 찾아봐, 이런 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어 라고 얘기해주면 그때서야 이제 좀 봅니다. 이 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좋은 데이터가 이미 많이 공유가 되고 있고 또 활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냥 홍보를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조금 의미 없는 제안이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아마도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공공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뭐 논문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벤트를 좀 기획을 해서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 보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OECD에서 그 논의할 때도 그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머징하는 우리 과학자들에게 앞으로 빅데이터 AI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할 거냐, 그게 지금 큰 과학자 커뮤니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도 KRD 안에 지금 그런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출연연 연구자들이나 대학 교수들도 뭐 심지어 학생들도 원하면 들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쓸 수 있는 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육,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저희도 정책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KIRD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건 이명준 센터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연구 성과의 데이터 공유와 분석 코드의 재현성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네, 제 발표 자료 안에 내용들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현성에 대한 코드들은 현재는 GitHub에 공개된 코드 레벨이나 모델 웨이트나 이런 형태로 GitHub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재현 측면에서는 실험 환경을 같이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현의 조건에 논문, 연구 데이터, 모델, 실험 환경,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세트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도커나 컨테이너 형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패키징하면은 실험 환경 자체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 보존된 거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원래 구성했던 실험 환경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컨테이너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연구 데이터, 그다음에 소스 코드, 논문이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형태로 재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료에서 RDA나 그 소프트웨어 헤리티지 같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은 GitHub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하는 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한 곳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컨테이너 형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재 GitHub 생태계 안에서도 재현이 가능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주신 그 질문자께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저희들한테 질문을 주시고, 또 저희 기관의 이메일을 통해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 이명준 센터장님께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그 일맥상통하고요. 예를 들면 뭐 다양한 메타 정보의 공유도 필요하고, 뭐 재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 관리 시스템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셔서 하여튼 그 질문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기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토론 시간을 다 마쳤고요. 잠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는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좀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스텝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노벨 과학상에 대해서 공동 수상자 비율들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950년 기점으로 50%가 공동 수상자였고요. 과학자 중에. 2000년대 들어서는 90%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과거 30년까지 비율을 봤을 때 물리학상이 가장 높았어요. 한 87%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 연구 분야에서 협력 연구, 공동 연구, 공동 데이터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미 도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잘 인식하고 있지만 그 오픈 사이언스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백신 개발을 또 꼽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는 또 과기자문회의 그 바이오 특위에서 국가 생명연구자원 관리 활용 24년도 시행 계획을 또 심의하고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도 많은 정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 중에서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도 있고 데이터 뱅크 설립들도 있고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포괄적으로 저희 쪽은 이제 그 통합 성과 관리 활용 플랫폼 구축을 잘 완성하려고 있고요.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유관기관과의 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아무쪼록 그 연구자분들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많이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플랫폼 시스템 구축 외에도 결국은 연구자분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유연책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이명준 센터장님, 그리고 권석범 교수님, 박정일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외로이 지정 토론자로 역할을 해주신 김영희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포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7월은 없고요. 8월 14일 이 자리에서 녹색기술 전환과 에너지 순환 생태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